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담 리온정형외과 이재형입니다. 오늘은 야구 선수의 상지 스트레스 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왼쪽에 우리 김진영 코치님, 그 다음에 제 오른쪽에 방성호 코치님. 반갑습니다. 여기 모시기 힘든 분인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소개를 조금 드리고자 하면은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저희 김지현 코치님께서는 이제 시카고 컵스 그래서 하셨고 마지막에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하나 이글스에서 네 하시고 현재는 그 노다웃이라고 하는 그 야구 선수들을 이따 센터 소개해 주시겠지만은 그 센터에서 지금 투수 코치님을 맡아주고 계시고요. 우리 방석 코치님께서는 현재 지금 노다웃의 재활 트레이너 팀장님으로 지금 계시고 네네. 그리고 여러 선수들의 이제 그 건강을 네. 신경 써주시고 담당해 주시는 그런 코치님 되겠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니 휴가 다녀오셨다고요? 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바쁜 나날을 이제 보내다가 처음으로 이제 휴가를 다녀와서 네, 어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제 촬영을 나오게 됐습니다. 좀 많이 벌거벗이 되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간략하게 센터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다웃 퍼포먼스 센터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과 기술 결합으로 퍼포먼스의 최대 효율을 뽑아내는 센터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너무나 보편적인 PR이고 저희 센터의 가장 큰 PR적인 부분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MLB 스카우터 그리고 MPB 스카우터님들이 센터에 이제 방문해 주셔서 선수의 기본적인 쇼케이스를 진행을 해서 이제 MLB 팀 계약까지 이끌어낸 센터다 정도로 제가 자랑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이크가 지지직거려요. 네, 나왔네요. 마이크 괜찮죠, 지금요, PD님?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제가 준비한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두 분 말씀 또 많이 듣도록 할 거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골절의 호발 부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골절이라는 게 운동선수들한테서는 다 생길 수 있잖아요. 과사용 많이 쓰다 보면요. 네. 그렇죠? 특히 야구 선수들 많이 생기는 부위는 이제 팔꿈치, 당연히 이제 주두골,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유구골이 많더라고요. 배트를 이렇게 좀 길게 쥐는지, 유구골, 척골 간부에도 생기고, 여러 군데 다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저희가 강론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김지영 코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선수의 부상, 참으로 이제 안타깝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런데, 김지영 코치님도 이제 수술을 하시고 힘든 시절을 겪으셨지만, 그때를 회상하신다면 어떤 심정이었죠? 그걸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 또 한번 말씀 주시면은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가장 이제 당연스럽게 겪어야 되는 저는 하나의 과정. 정말 훌륭한 선수로 거듭나기 위해서 당연히 겪어야 되는 이제 과정은 저는 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와 돈 투자를 해가면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강도가 굉장히 좀 이제 공 던지는 이제 구위라고 하죠. 그 공의 맞습니다. 구위가 굉장히 좀 강한 선수였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보다 근육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강하게만 공을 던지다 보니 아무래도 몸의 예민도나 그런 부분들이 커서 병원들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언급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그렇죠. 인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정신적정형외과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많이 그렇죠. 시작하면서 네네네네. 재활센터의 트레이너들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근육에 대한 이해도라던가 그런 거를 조금씩 알게 되고 공항운동에 대한 중요도를 조금씩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년기보다는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야구를 이제 보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컵스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토미존 이제 인대가 이제 손상되는 이제 경험을 이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경험했었던 건 아무래도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나한테 이런 상황들이 닥쳐졌냐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좀 많은 이제 좌절감과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많았었죠. 그때 당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옆에 정말 힘이 되는
멘토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혼자 만약에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경험을 그냥 이겨냈다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옆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나아지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의 네. 당연한 부분이다. 네. 라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 또 멘토분들이 또 계셨어서 네. 그렇게 이겨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한 13년 전이었어요. 13년 전에 수술적 치료를 저희가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술하실 때 수술하실 때 김진영 그 당시 선수였죠. 선수의 뭔가 다시 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복귀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엄청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수술하실 때 제가 뭐 펠로우긴 했는데 그때 제가 주치의였어요. 펠로우이자 주치의였는데 그때 그 열정이 진짜 어마어마하셨습니다, 진짜. 그때 없었던 건 네. 제가 원래 야구를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사실 컵스에서 이제 수술을 컵스에서 이제 가교라기보다는 컵스에서 이제 도와주겠다. 네. 수술을 직접적으로. 왜냐면 제가 또 리트리그에서 작년도에 굉장히 괜찮은 결과를 얻었었고 네. 근데 이제 저희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이제 어쨌든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야구를 그만두려고 했다가 네.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공을 한번 잡아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권유를 하셨었고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의 희망으로서 다시금 수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공을 잡아야겠다 라는 약간 그런 절치부심의 심정이 되게 컸었던 게 원장님한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조금 고르지 않아서 마이크 교체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뭐 라이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뭐 당연히 시청자분들께서 양해가 분명히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면은 주두골 스트레스 골절이 제일 많아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살짝 깨지는 경우, 저건 이제 팔이 우리가 공을 던질 때 팔이 쫙쫙쫙 펴지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병인으로 발생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끝쪽보다는 조금 더 안쪽에 깨진 경우, 저게 물론 뒤에 뼈가 부딪혀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은 팔이 외반력 바깥으로 걸리는 힘과 삼두가 잡아당겨지는 힘 때문에 발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외반 과신전 증후군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팔꿈치가 바깥으로 공을 던질 땐 바깥으로 제껴졌다가 다시 던져지면서 팔이 급속히 펴지면서 이 뼈와 당연히 이제 인대에는 부하가 많이 걸리겠지만은 뼈에도 역시 부하가 같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오버헤드 애슬릿, 그러니까 뭐 핸드볼 선수일 수도 있고 야구 선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창 던지기 선수일 수도 있고 그런 선수들한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던지는 팔에 많이 생기고 보통 후 내측에 많이 생기고, 그리고 뭐 엑스레이 CT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뼈가 자라나 있고 깨져 있고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이렇게 뼈가 깨질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팔꿈치를 쫙 폈을 때, 팔꿈치를 완전히 폈을 때 후 내측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치료를 하고자 하면은 뭐 약물 복용, 염증 가라앉히기 위해서 던지는 거를 잠시 휴식하고 투구 휴식, 그리고 던지는 메카닉 자체를 조금 더 개선해서 저희가 다시 던져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면은 우리가 수술적 치료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송 코치님께 질문 하나 드리면은, 네. 골절 회복 후 재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 있나?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어렵습니다. 네. 물론 해당 부위 강화는 필요하는데 특히 더 신경 쓰시는 분이 있나요? 그 피로골절은 이제 다른 골절들과 좀 다르게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하죠. 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끝까지 100% 다 붙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다른 골절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근데 네. 그 상황에서는 이제 선수들은 마음이 급하고 완전히 다 붙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기술 훈련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계속 재발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재골절 방지하기 위한 전략은 이제 선수들한테 최대한 뭐 천천히 해라, 완벽하게 해라, 급하지 않다, 뭐 한 대회 정도 건너뛰어도 너의 진학이나 야구에 있어서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는 걸 충분히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강화 운동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건강한 쪽과 이제 근력 체크를 했을 때 최대한 비슷하게 힘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기술 훈련이든지 트레이닝이든지 해야 선수도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임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확실하지 않은데 마음은 급하고 기술 훈련을 하다 보면 폼도 달라지고 또 하지 않는 동작, 뭐 폼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 이제 완벽하게 그 건강한 쪽과 수치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강화를 하게 된다면 뭐 기술 훈련으로 충분히 이어지고 재발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려운 내용인데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주두골 골절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짜 완전히 깨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뭐 뼈가 붙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뭐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뼈가 깨져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저희가 깨진 부분을 제거하는 거죠. 다시 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거하는 이러한 수술적 치료도 저희가 진행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깨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제거하고 난 다음에 깔끔하게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뒤를 뼈를 깎아내서 뼈가 자극이 덜 가게 해서 붙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나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고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뭐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지금 다루긴 그렇고 그 선수에 맞게 저희가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나사를 2개 넣어갖고 저희가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려면은 사실은 뭐 스트레스 골절이 발생하는 원인이 메커니즘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네. 있는데 어쨌든 아주 어린 나이에서는 그래도 많이 던졌다. 뭐 이러한 그러니까 그 뭔가 이 팔꿈치에 부하가 많이 걸렸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데 훈련량과 투구수 제한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저희가 항상 뭔가 가이드라인은 KBO든 뭐 소프트볼 협회든 어디서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민감하죠. 워딩을 좀 적어와서 제가 네. 아래를 좀 힐끗힐끗 볼 수 있다 정도로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지금 이제 투구수 제한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경기 중에 이제 피치 카운트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만 그쵸.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라고 해 단면적으로 딱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편적으로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부상을 만드는 부분은 경기 투구수라기보다는 이제 불펜에서의 워밍업, 캐치볼, 워밍업 단계에서의 이제 라이트 토스서부터 롱 토스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총 투구 이제 부하 정도로 저는 이제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제대로 이제 기록하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죠. 이제 현장에 있는 코치님들이 선수들을 이제 정말 많은 투수들을 한 명 한 명 공을 몇 개를 던졌는지 체크할 수도 없고요. 이제 그러한 이제 기록적인 시스템 자체가 조금 아쉽게 좀 느껴진다. 되지가 않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몇 개를 던졌냐. 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이제 많은 개수의 강도, 최대 강도를 가지고 몇 개를 던졌느냐. 결국 저는 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은 조금 더 유소년 선수들에게 안정적으로 뭔가 야구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다. 아니 이 학교는 또 이겨야 되고 시합에서 그리고 또 학제를 저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거, 고등학교에서 또 프로를 가든 대학을 가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아무리 훈련량과 투구수를 제한한다 그래도 또 할 때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또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딜레마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또한 선수 시절에 굉장히 많은 공을 던지면서 여러 가지 감각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감각의 영역은 결국에는 공을 던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겠죠. 선수들마다의 그릇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타고남의 영역이 결국에는 이제 표현력과 응용력의 차이를 두거든요. 그만큼 표현력에 있어서 그리고 지도자가 어떠한 부분에 큐잉을 줬을 때 그거를 굉장히 흡수를 잘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공을 많이 던지지 않아도 표현을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나옵니다만 그 그릇의 차이가 조금 떨어지는 아무래도 좀 지도자가 이런 부분들을 큐잉을 주더라도 잘 못 따라하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을 다른 A급 선수들 분리를 했을 때 그런 선수들보다 많이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공을 던지는 데 있어서의 개수를 체크하기에는 다소
좀 딜레마가 좀 있다. 있다. 공을 많이 던져야지만 얻을 수 있는 감각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그렇죠, 부분들 그렇죠, 안에서는 그렇죠. 시스템을 개선하더라도 조금 좀 여러 가지 저희 지도자들끼리 이제 좀 연구하고 고민을 해볼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 좀 받고 질문이 많이 올라왔네요. 운명은 핑계고님, 어깨가 평소에는 통증이 없는데 왼쪽 어깨를 몸 안쪽으로 하면은 통증이 있습니다. 왼쪽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긁는다든지 아니면 오른쪽 골반을 긁는다든지 이 안쪽으로 가져가는 내전 움직임. 아무튼 몸 안쪽으로 어깨를 쓰면 통증이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팔을 들거나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깨 통증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제일 먼저 의심되는 거는 팔을 안쪽으로 가져갔을 때 통증을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견쇄관절. 이 쇄골하고 견봉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견쇄관절에 무리가 간다든지 그 부위에 관절염이 있다든지 부딪 충돌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이유로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깨는 사실은 견갑하건이 아파도 뒤쪽이 아프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가 안 좋아도 뒤쪽이 안 좋아도 앞쪽이 아프다고 할 수 있고 꼭 이 손상 부위와 통증이 나타나는 임상적 양상은 항상 다르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쉽진 않아요. 하지만 제일 먼저 의심되는 거는 견쇄관절염, 견쇄관절 자체의 문제, 그다음에 극상건이나 뭐 견갑하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소염제 드시고 시간 지나셔서 뭐 팔 안 쓰시고 좋아지신다고 하면 그냥 지켜보셔도 되시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다, 불편하시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병원 방문해서 전문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찐님 스트레스 골절은 깁스를 안 한다던데 다 안 붙어도 운동이나 재활해도 되는 건가요? 깁스를 안 한다기보다 스트레스 골절의 양상에 따라 다릅니다. 스트레스 골절 자체가 뭐 완전 골절로 돼 있다. 당연히 깁스를 해야 되고 부분 골절에 이게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허용해도 골절 부위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럼 깁스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다 안 붙어도 운동이나 재활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붙었냐가 중요하죠. 80% 90% 붙었는데 이걸 우리가 100% 붙인 다음에 강화를 들어간다, 재활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기간이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재활이라든지 운동을 천천히 병행하면서 다 붙을 때까지 시간을 좀 주고 다 붙는 게 확인되면 그때 우리가 100%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도 된다. 그 다음에 MS112님 일반 골절과 스트레스 골절 골유압 시기나 회복 기간이 다른가요? 많이 다릅니다. 일반 골절은 우리가 뭐 다치거나 부딪히거나 뭐 심지어 볼에 맞거나 꺾이거나 그러면서 이제 골절된 거는 사실은 골진도 금방 나오고 한번 붙으면은 또 강력하게 붙고 해당 부위에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붙는데 스트레스 골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다시 던지게 되면은 그 부위에 똑같은 스트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골절보다 훨씬 더 많이 쉬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다시 저희가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하메이트 훅 이게 유구골이거든요. 손바닥에 배트를 우리가 너무 이제 뭐 길게 쥐거나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잡아도 이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게 되면은 MLB에서도 뭐 손상 자체 당연히 많고 실제로 이 골절이 거의 10%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진단이 되면은 결국은 수술적 치료로 가게 되고 대략적으로 한 50일 정도 우리가 경기를 못 뛰게 된다. 실제 보면 엑스레이 보시면 저렇게 배트의 노브라고 하는 부분이 저 밑에 유구골에 이렇게 딱 부딪히면서 저희가 골절이 많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도 이런 환자분들 수술을 많이 해줬는데 완전히 복귀까지 7주 정도 걸렸다. 근데 이것보단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빨리 복귀한 케이스들이고 보통은 이제 8주, 9주, 10주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뭐 수술 그 장면이 나와 있긴 하지만은 저희가 뼈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뼈를 저희가 항상 떼어냅니다. 붙여도 잘 안 붙기 때문에 유구골 자체를 우리가 떼어내는 수술적 치료를 한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뭐 좌타자 기준으로 오른쪽, 그렇죠? 우타자 기준으로 왼쪽에 생기고 이런 식으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생기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뭐 복귀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건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평소는 일반적으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린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유연성과 힘 이것도 상당히 제가 질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봤더니 방송호 코치님께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유연성과 힘 이 두 요소가 모두 중요한데 실제로 둘 다 갖추기가 힘들고 아니
힘이 생기면서 유연성도 사실 생길 수 있어요. 생길 그리고 수 있습니다. 예, 그 유연성을 뭐 하면서도 힘도 생길 수 있고 뭐 PNF 스트레칭 같은 거 뭐 대표적인 그러한 뭐 강화 방법이긴 한데 네. 이런 거에 대한 혹시 조언을 주시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네. 유연성이나 힘은 음.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타고난 게 있고 유연성이나 힘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유연성이 좋은 선수들과 힘이 좋은 선수들 나머지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텐데 그것도 좋습니다. 이제 유연성을 가진 선수들이 힘을 키운다. 힘을 가진 선수들이 유연성을 키운다도 좋은데 이제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 장점을 잃어버린다면 저는 반대예요. 네.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그 유연성으로 선수 생활을 충분히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힘을 키우기 위해서 힘을 키우다가 다친다. 혹은 힘을 가진 선수들이 유연성을 너무 훈련을 많이 하다가 다친다. 그거보다는 그냥 자기가 가진 장점을 살리는 게 좋되 힘을 가진 선수들이 유연성을 하는 이유는 부상 방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힘을 폭발적으로 쓰기 위해서 유연성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제 그나마 유연성이라도 조금이라도 없으면 다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 예로 이제 투수가 이제 코킹 들어갈 때 팔꿈치가 뒤로 젖혀졌다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때 어깨 회전근개나 이런 보강 어깨 날개뼈 주변 근육에 근력 운동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과유연 많이 넘어갔다가 이제 이거를 힘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그때 힘이 없으면 이제 근육 앞쪽이 어깨 앞쪽이 찢어진다던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보강 운동을 해줄 뿐이지 유연성을 가진 선수들이 나 힘도 키우고 싶어.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다. 네, 그렇게 무리가 생각합니다. 있다. 이거 준비되지 않은 질문인데 네.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면은 햄스트링 많잖아요. 네. 뭐 어깨 팔꿈치는 아니지만은 햄스트링 정말 많은데 햄스트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은 저희가 평소에 그 햄스트링이 왜 부상 당할 때 보통은 이제 스프린팅 하다가 부상 많이 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프린팅을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면은 유연성, 그러니까 스트레칭이죠. 평소에 이 햄스트링 자체에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된다. 네. 뭐 둘 다 중요하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보시나요? 햄스트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스트레칭은 일단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 스플린트를 많이 하는 것도 어떻게든 햄스트링에 적응을 시키려고 하는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양한 트레이닝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햄스트링을 당기는 운동도 있고 그렇죠. 네. 이렇게 무게를 실어서 내려갈 때 버텨주는 운동도 있고 그렇죠. 또 웨이트 트레이닝 덤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도 있고 가볍게 스피드 있게 하는 운동도 있고 뭐 밴드 운동도 있고 근육이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돼야 이제 다양한 시합 상황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햄스트링 근육 자체를 막 열심히 막 땡긴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네, 강화한다고 네, 될 네, 문제는 네. 아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정답이 선수들도 없죠. 요즘에 햄스트링 부상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위험한 발언이 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저는 그냥 근육이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네. 자, 질문 좀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 쿠키님. 최근 들어 한쪽 어깨 뒤쪽이 찌릿하면서 죽지 쪽까지 이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보다 팔을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꿀 때 더 불편하게 느껴져요. 갑자기 생긴 통증이라 원인을 모르겠는데 보통 어깨 죽지 통증은 보통 어떤 이유로 많이 생기는 편인가요? 이거 또 어렵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개뼈 뒤쪽 안쪽에 날개 죽지 근육 자체가 문제 있는 경우, 보통은 요즘 현대인들은 뭐 스마트폰 많이 보고 컴퓨터 많이 해야 되고 책도 많이 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넘어가면은 뒤쪽에 근육 자체가 많이 당겨지기 때문에 그 근육의 비정상적인 늘어남 때문에 저희 뭉친다 그러죠. 그래서 근육 자체에 통증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목의 커브가 안 좋아지니까 목 디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목 디스크가 생기고 목 자체의 신경이 눌린다고 하면은 그게 방사통으로 날개주지 안쪽에 통증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약하자고 하면은 보통은 자세 때문에 혹은 많이 써서 생기는 근육 통증 혹은 신경통, 경추의 디스크, 뭐 신경 압박 이런 거에 대한 신경통이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는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우 가이드님, 선수가 수술을 하고 언제쯤 공을 던져도 되나요? 언제쯤 던져도 되죠? 완전히 좋아지고 이제 공을 던져야 되는데 그거 저희가 뭐 영상적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가긴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봤을 땐 저는 이제 유경험자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닝 파트에서의 전반적인 체크들,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초기 재활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제 각도라고 할 수 있는 ROM부터 시작을 해서 네. 제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과정을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방송욱 코치님께서 이제 방송욱 트레이너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전문적일 텐데 저는 이제 개월수로 이제 봤을 땐 가장 뭐랄까 좀 회복 속도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좋다라고 했을 때 전 되게 라이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네. 이제 나올 수 있고 좀 늦게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안우진 선수와 이제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입장이다 보니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좀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1년간의 이제 그 휴식 기간을 가지고 나서 이제 ITP를 시작하는 부분들도 있다. 그거는 정말 이제 선수가 이제 놓여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진행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슬라이드 보시면은 자, 이거는 21세 남자 포수였고 수술적 치료했는데 이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 유구골 골절이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신경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신경이 기절하는 거긴 한데 결국 돌아오긴 하거든요. 하지만은 이 유구골 바로 저기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이 척골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척골 신경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도 올 수 있고 수술 후에도 올 수 있고 이걸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깨지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깨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깨지고 아까 사진 보여드렸지만 이거를 똑 하고 저희가 잡아 당겨서 빼내는 게 수술적 방법이긴 합니다. 물론 그냥 쭉 잡아 뺀다고 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경부터 힘줄 여러 가지를 박리하고 명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관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유소년 선수 지도 시에 부상 예방 측면에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 이게 질문을 받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질문 안에서의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제 유소년 선수의 기준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초등학교 레벨에 있는 저학년 이제 선수들한테 해당되는 이제 부분이다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3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아프면 아프다 말할 수 있는 문화. 중요하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강도 체크.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상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던져서 오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되어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인지라던가 힘에 대한 원리 그런 부분들을 뒤떨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인지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이 이제 무작정적으로 이제 강한 공을 던지기 위해서 강도를 이제 신경을 못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워밍업적인 부분들을 결여한 상태에서 그냥 초구부터 그냥 강도를 100%로 던진다던가 약간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부상은 저는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휴식에 대한 보장입니다. 휴식.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3가지가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감각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조금 더 선수들이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 던지는 횟수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휴식에 대한 부분들이 참 이게 저 또한 말하기에는 좀 딜레마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3가지 부분이 가장 제가 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방송국 코치님께서 말씀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야구 선수하면 팔과 어깨를 많이 써서 상체 쪽 부상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야구 선수 무릎 부상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구 선수 무릎 부상 같은 거 좀 흔한가요? 그럼 주로 어떨 때 다치고 어떤 문제로 인해 야구 선수 무릎 부상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야구 선수 무릎 부상 같은 경우에는 뭐 유소년 선수들을 예로 들면 뭐 오수굿이나 오수굿. 네. 뭐 그런 뭐 성장통 요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고등학교 프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방향 전환하다가 뭐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무슨 ACL이라던가 십자인대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벤틀레그 슬라이딩 하면서 뭐 무릎이 꺾인다던가 그렇죠. 뭐 그런 부상이 있는데 아니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오리 걸음 같은 거 많이 하면 연골판 전사 하체 운동이라고 하는. 네. 요즘도 하나요? 오리 걸음? 요즘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안 하나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 뭐 이상 되면 뭐 스쿼트나 이런 거 무게 많이 치다가 무릎 부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야구 선수들 무릎 부상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보다는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다. 만성보다는 급성 손상이 좀 많은 것 같고 네. 아무래도 무릎보다는 팔꿈치가 좀 더 많은 것 많죠.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투수 파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요즘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메커니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경사를 탄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리드레그 블락 말 그대로 이제 리드되는 이제 우투수라면 왼다리 이제 왼다리가 랜딩되는 이제 위치에서의 순간적인 블락 말 그대로 창 던지기 하는 선수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연계해서 이제 넘어온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의도적으로 이제 정립이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는 인지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근육을 과하게 그런 식으로 메커니즘적인 교정을 했을 때 무릎 쪽이나 후방에 있는 이제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선수들한테 노출되는 경우들 제가 많이 봐서 이런 메커니즘적인 부분들로도 이제 무릎에 대한 통증이 올 수 있다 정도로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자,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스 골절이 뭐 여러 군데 생기지만 요 척골 간부에도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고절됐다가 이제 뭐 붙은 영상이긴 한데 이거 배터거든요. 이게 치다가 배팅 치다가 이게 반복적인 이런 동작에 의해서 이 부하가 걸리면서 이 척골이 부러진 거예요. 이게 골절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방성호 코치님, 빠른 기능 회복을 위한 조기 재활 혹은 안정적인 회복 후 늦은 재활 장단점이 다 있다. 골절의 경우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골절의 경우 죄송합니다. 골절의 경우 특히 피로골절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늦은 재활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빠른 재활은 없는 것 같아요. 골절에서만큼은 네. 그렇죠. 네. 서두르다가 다시 재골절이 생기면 그 리턴 투 플레이 하는 그 기간은 배로 들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안정적인 늦은 재활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이런 식으로 여기 그 상완골 원위부에도 생겨요. 골절 자체는 원위부에도 생기고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뭐 여기도 뭐 깨져 있는 거 보이지만은 여기도 이렇게 깨져 있는 거. 골절은 사실은 어느 부위에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선수는 인대도 안 좋아서 골절 부위 우리가 뭐 치료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토미존 해갖고 인대를 강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좋아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김재현 코치님, 한국 야구 현장에서 부상 문화 솔직히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과 비교해 본다면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그러한 질문이긴 한데.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제가 좀 더 이제 날 것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준비한 멘트대로 이제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제 차이는 결국에는 이제 인식이다. 네, 결국 이제 부상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미국은 이제 부상을 운이라고 이제 말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데이터의 결과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구량, 강도, 피로들을 이제 전부 이제 추적을 하는 이제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펄스라고 하는 이제 부착물 안에서 이제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팔꿈치에 가해지는 이제 토크라든가 이제 팔의 속도라든가 강도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로 받을 수 있는 이제 장비들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반면 한국은 아직도 이제 참고 던지는 거를 책임감으로 보는 약간 또 문화적인 게 아직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 차이에서의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미국은 이제 코치와 트레이너, 의사가 이제 하나로 움직이는데 국내는 이 연결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한 게 이제 현실이 아닌가. 현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보시면은 어쨌든 저희가 스트레스 골절했을 때 치료 어떻게 하느냐 매우 중요한데 요즘 보면 뭐 칼슘이나 비타민 D 뭐 많이 막 섭취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해도 부족한 환자들 많아요. 생각보다는 이게 아시아인들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주사, 약제, 무슨 치료들 뭐 이런 것들 써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게 골다공증 약물이거든요. 골다공증 약물은 뭐 스트레스 골절을 빨리 붙여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살짝 조사해봤더니 뭐 사실 크게 막 유효하진 않다. 오히려 많이 썼을 때 다른 부위에 비전형적인 그러한 골절들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쓰지는 않아도 된다. 에비던스가 근거가 크게 없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안 쓰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충격파, 저 충격파 많이 보잖아요. 특히 이 집중형 충격파 이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아무래도 뭐 이것도 뭐 100% 효과 있다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특히 우리가 일반 보존적인 치료를 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충격파, 집중형 충격파를 쓰면은 그래도 이 스트레스 골절을 붙이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스트레스 골절이 있으면은 뭐 많이 권합니다. 스트레스 골절 부위에 집중형 충격파 쓰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 보고 있고 많이 이제 권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방성호 코치님, 네. 굴곡근 강화, 뭐 여기 날개뼈 강화, 강화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한테 진료 볼 때 물어보시는데 저도 대답을 잘 못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운동을 이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긴 많이 봤지만은 그러니까 근육 강화의 방법은 사실 다양하게 이렇게 가는 이러한 그 멀티모달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주셨지만은 뭐 횟수, 휴식 등 자세히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굴곡근 강화, 날개뼈 강화 등 이제 야구 선수들이 필요한 보강 운동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굴곡근 강화, 날개뼈 강화를 하루에 하나 정도씩만 하는 거를 추천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요즘에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재활에 있는 선수들은 마음적으로 좀 불안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 보강 운동에 쏟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 복귀하기 전에 가서 무슨 운동을 해야 될지 차트를 이제 선생님께서 주실 때 기존의 센터에서 하던 거를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스케줄표를 보면 너무 많아요. 너 이거 야구 학교 훈련 다 마치고 이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3-4시간씩 걸리는 거. 그래서 너가 학교 훈련 다 마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각 종목마다 하나씩만 적어라. 이거를 매일 다른 운동을 해라. 이렇게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날개뼈 운동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밴드, 덤벨 너무나 많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다양한 운동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매일 다른 형태의 운동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두 분께서 말씀 너무 잘 주시고 너무나 유익한 내용이어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또 스트레스 골절을 붙이는 데 있어서 호르몬, 이 부갑상선 호르몬 매우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에서 이렇게 주사로 맞거든요. 매일 맞아야 된다는 뭐 불편감이 있지만은 이게 도움이 많이 되고 파골세포를 먼저 활성화시켜서 뭐 안 좋은 그러한 골세포들을 다 흡수시키고 그 다음에 조골세포들 이런 것들이 이 뼈를 붙이게 만드는 뼈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발표는 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만 18세 미만의 환자들한테는 일단 권장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소년 선수들한테는 안 되는 거죠. 만 18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오케이 쓸 수 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의 우리 선수들, 그 선수들은 이제 더 이상 유소년 선수들은 아니죠. 뭐 대부분 프로 아니면 이제 대학 선수들 혹은 뭐 다른 데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니까. 근데 이런 선수들은 우리가 부갑상선 호르몬을 스트레스 골절을 회복을 위해서 써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염제. 소염제를 먹는 것은 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 스트레스 골절의 분류압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못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 걸렸는데 아파서 죽겠는데 소염제 아예 먹지 마. 이거는 아닙니다. 감기 걸렸으면 먹어야죠. 불편하고 뭐하고
뭐 다른 이유로 수염제를 꼭 먹어야 된다. 뭐 3일 먹고 4일 먹고 5일 먹고 일주일 먹고 먹어야죠. 하지만 내가 장기간으로 나 스트레스 골절했는데 이거 안 아프게 만들어서 수염제를 막 한 달, 두 달, 세 달씩 먹어가면서 볼을 던졌다.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프로 선수들이 좀 많이 그럼요. 맞습니다. 봐야겠는데요. 그럼요. 저도 프로 시절에 이제 선발 투수가 아닌 불펜 투수였다 보니까 이제 144경기면 거의 100경기 가량을 준비를 하죠.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던지는 이제 경기를 뛰는 이제 경기 수는 50경기에서 60경기지만 그 외적으로도 이제 몸을 풀고 이제 공을 던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작업까지는 이제 100경기 정도로 치는데 이제 안 아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수염제 드시고 먹고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안정화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먹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네거티브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골절이 있을 때는. 골절이 있을 때. 골절이 없으면 상관없지만은 골절이 있을 때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적은 용량으로 딱 필요한 용량으로만 해가지고 딱 복용을 해라. 뭐 감기 걸렸는데 소염제 먹지 말아라. 그건 아닌데 하지만 장기간의 소염제 복용은 스트레스 골절의 분류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제가 그 스트레스 골절로 인해서 소염제를 복용하면서 던졌던 선수가 지금 딱 생각이 나는데요. 스트레스 골절은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뼈에서 그만 던져, 못 던져, 이제 그만 던져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소염제나 진통제로 이제 그거를 이제 드러나지 못하게 막으면 던지다가 뼈가 버티지 못해서 터져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소년 선수들이나 학생 선수들, 이제 피로골절이 있는 선수들에게 소염제나 진통제 저도 많이 반대하는 편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사제로는 뭐 PRP라고 그래서 내 몸에서 피 뽑아내서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만 우리가 추출해놔서 골절 부위에 주입하는 방법. 이게 뭐 신생 혈관 자체를 촉진시키고 혈관이 나와야 혈관이 새로 막 자라 들어가야 뼈가 또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뼈를 붙여주는 뭐 조골 세포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증식시켜서 뼈가 잘 붙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러한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부상 이후에 ITP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나요? 특별히 뭐 신경 쓰시는 부분? 아무래도 이제 저희 센터의 어떻게 보면 저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ITP 기간에서의 팀의 정상적인 퍼포먼스를 이제 가질 수 있도록 합류시키는 거. 그게 저희 센터의 어떻게 보면 최대 강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에서 진행하기보다는 무조건 외부, 실외에서 아무래도 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중요시하면서 공을 던지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 안에서 이제 공기의 저항값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 또한 실내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야외에서 진행하는 것이 선수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제가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 ITP 프로그램 자체의 커리큘럼은 사실 굉장히 좀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답론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수들마다의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절대 급하게 이제 가진 않는다.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 첫 번째로는 통증이 완전히 없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관절 가동 범위를 정상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벼운 강도부터 점진적으로 이제 올려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복귀까지는 이제 2,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이제 데이터 기준으로 체크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느낌이 아니라 구속, 피로도, 그리고 통증 반응 같은 이제 객관적 기준 안에서 이제 진행한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국 코치님, 부상 방지를 위해 이제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 유소년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김진영 코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아프면 말하는 문화 이게 생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프면 말을 하는데 던질 수 있습니다까지 말합니다. 요즘 선수들은. 근데 그 의욕 과다로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론 뭐 같은 동나이 때 동기들이랑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 아픈 걸 참고 한 대회를 더 한다고 해서 이제 선수들의 야구 인생에 좀 그렇게 크게 차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욕 과다로 급하지 않기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진영 코치님, 학생 선수와 부모님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정말 많은 얘기가 있는데 네. 이제 유소년 이제 학부 형님들이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저는 선수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아픈 건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방향을 바꾸라는 이제 신호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선수들한테 하거든요. 부모님들께 한 가지 좀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투구수보다 먼저 아이가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한마디를 이제 가로막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원장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정말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들인 건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살리면 선수 생명이 좀 저는 길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조금 더 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방어막이 어쩌면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선수들을 좀 보호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요약하자면 스트레스 골절은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손상받은 부위, 스트레스 골절이 생긴 부위에는 완전한 휴식, 완전히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뭐 훈련이라든지 강화라든지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이후에 또 100% 좋아지고 나서 저희가 또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항상 시간은 걸리고 우리가 인내심이 특히나 더 필요한 그러한 부상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어렵게 두 분 모시고 진짜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그 많은 것을 이렇게 그 말씀드렸는데 정말 너무 좋은 말씀 두 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올해 한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 한화 굉장히 이슈가 왔습니다. 이슈 뭐만 많죠. 말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이제 입장이기 네.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작년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에버러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니 팬분들께서 좌절감이나 그런 부분들 보이지 마시고 더 응원해 주시면 선수들이 더 그라운드에서 결과로 보답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한화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그 참석해주신 두 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